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이제 DLF 사태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대 80%까지 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요, 일단 조정 내용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불만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0% 배상을 해달라는 요구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 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은행에서 이 파생결합증권 DLF를 안전자산이다라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량 손실을 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보스타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 2번 했는데요. 네. 이것도 자세히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금리 연동형 파생결합증권 이걸 DLF라고 해요. 원래 DLS인데 은행에서 판매해서 그냥 펀드 붙여가지고 DLF라고 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ELS의 일종이고요. 판매는 은행에서 하는데 운용은 운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가서 백날 물어봐야 은행 직원들이 잘 몰라요. 자기들이 운용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판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판매시키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은행원들이 알겠냐고요. 이거 뭐 DLF 손익구조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판매할 때 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마치 안전자산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은행 직원들 대부분은 안전자산으로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도. 네, 왜냐하면 금리 상품이라니까 이자 준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금리 상품이니까 이자 뭐 설마 금리가 마이너스 가겠어? 근데 마이너스 갔죠. 저도 권유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이제 갔을 때마다. 독일 등 이제 선진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손실이 이제 이게 무한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DLF 상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옵션 상품이에요. 제가 그 주식 투자의 속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수한테 원수를 만나면 옵션을 가르쳐줘라. 그 정도로 진짜 네네. 위험한 상품이에요. 근데 리스크가 DLF는 크죠. 옵션 상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손익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원래 옵션 상품이거든요. 옵션 양매도 상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2번 왼쪽 2번으로 점점 밀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손실의 끝이 있나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네네. 원금 다 날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해가지고 손익그래프가 밑으로 쭉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판매하신 분들은 물론 공부는 했겠죠, 다. 예, 뭐 자격증 있으신 분도 있을 네네. 테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자격증 그 이론만 하는 거라서 예,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학생들 한 2주 공부하면 다 딴다고. 네. 예, 그래서 채권 가격 결정 이론조차 모르는 약간 무지한 은행원들이 벌인 뭐 희대의 사기극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예, 한국금융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가능한 간접 상품은 못 팔게 해야 돼요. 왜냐면 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정도는 알고 팔아야 판매를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상업은행에서 뭘 모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상 뭐 다 모르니까 잘 뭐 아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행원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한때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있겠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팔게 하면 안 돼요. 예, 아예 못 팔게 해야 돼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벌어진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령의 청각장애인 기준으로 최대 80%에 대한 이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피해자들이 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의 원금 손실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쟁조정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요,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배상 비율 재조정의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 판매 직원 혹은 임원들에 대해서 좀 형사 책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진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100%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는 이유는 투자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어쨌든 보면은 100%가 아니라는 거, 완벽한 기망이 아니라고 인정을 네네. 한다면 우리가 이건 지금 어쨌든 민사조정 문제잖아요. 형사는 조금 논의를 해놓고 네네. 보면 어쨌든
진짜로 이 투자자들은 이 은행원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말 투자를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버린다면은 네네. 그거에 대한 근데 책임은 고령의 본인의. 청각장애인은 100% 해줘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령의 청각 장애자라도 네, 너무 극단적이지 이게 않나요? 이런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 고령의 청각 장애인 분이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거부권이 아예 그쵸. 없나요? 있구나. 네. 물론 설득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설득의 수단이 기망에 네. 가까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결정에 구속을 당하나요? 그러지는 않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어요. 뭐 나이도 있고 뭐 투자 네네. 금액도 있고 그리고 뭐 투자를 내가 얼마나 잘 했나 해왔나 알고 있나 이런 것도 이제 판단 기준이 되곤 하는데 네네. 어쨌든 왜 그러면 100%까지 보장안이 안 나오느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투자의 본질에서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예를 들면은 헤드라인으로 네. 내세우는 거는 최대 80%까지 보상받는다. 이렇게 나와서 네네. 본인들은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본인들, 실패하고 막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은 80%까지는 자기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은 그 분쟁 조정안이 나온 게 처음에는 불완전 판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인즉슨 네네. 내가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품에 가입을 했음에도 해당 자체가 안 불구하고 된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네네. 되고 이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그 서류상 하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하나 있을 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의 사규, 내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판매한 은행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라는 그렇죠. 이게 크게 네네. 보면 두 가지의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더하면 총 이제 그 투자자들 중에서 한 50% 내외가 남짓이 불완전 네. 판매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80%만 보고 나 이 상품 가입했으니까 80%까지는 보장을 받겠네?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일단 불안정 판매가 그럼 제가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네. 보상 비율은 뭐 이제 55%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그 최저치의 한 80% 네. 그리고 20%가 좀 이제 미니멈 식으로 해서 인정이 될 것 같고 그 기준들을 한번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까 네네. 얘기했다시피 뭐 부당 권유를 내가 제대로 받았다라든지 혹은 뭐 개인별 가상가 감점 요인도 또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나이 같은 거 그리고 최종 배상 비율이 80%를 넘길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조금 숙지하시고 주지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 수많은 기준에 나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이제 본인들이 그렇죠. 숙지를 하셔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불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아. 네. 물론 내가 그 기준표를 찾아가지고 나는 몇 세 이상이니까 고령에 해당되네. 나는 투자 경력이 얼마 이하니까는 네네. 여기 해당되네. 그렇게 해서 내 경우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이 예를 들면 20%예요. 그럼 이걸 그냥 무조건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그렇지 거죠. 않죠. 네. 그러니까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수긍을 할 수 없으면 금감원에 이제 재차 분쟁 조정 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은 은행에서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수긍을 하지 못할 경우에 불복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 형사 책임은 없는 거죠? 일단은 네네. 형사 책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나는 불복을 해요. 어.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개인소송이죠? 소송으로 가시게 되는 우리가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을 네, 때 집단 소송 안 맞습니다. 되니까 네. 네. 개별로 다 해야 되니까. 개인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저한테 문의를 하셨던 부분이 네. 이제 형사 책임인 거죠. 네네. 형사 책임을 만약에 이 보상금을 받았을 때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네. 합의 같은 걸 만약에 해요. 뭐 이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 건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뭐 형사 책임 역시 물을 수 네.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수긍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 다 인정하지 않아. 나 그리고 무조건 네, 나한테 걸 거야. 이런 네. 어떤 뭐 굉장한 상처를 준 그리고 많은 손해를 죄를 준 받게 하겠다. 네, 내가 돈으로 구제받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은행원을 네네. 혹은 뭐 은행을 혹은 뭐 이 상품을 만든 회사를 네.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합의 같은 거를 본인이 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뭐 수사기관에 혹은 뭐 모여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수많은 피해자분들은 자신이 손실을 보고 손실을 봤던 이유 자체가 은행에서의 불완전 판매에 기인한 거라면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거를 더 네.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키코 관련 사태 제조사랑도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연이 좀 올라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키코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설명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키코를 얘기하려면 네. 이제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가야 됩니다. 2008년에 이제 글로벌 2007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제 초하락에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키코 상품, 그러니까 환율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이 중소기업들이 원래 대형 뭐 삼성전자나 뭐 SK나 이런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환율 해지를 해요. 환차손을 볼 것 같으면 환율 해지를 해서 환차손을 좀 고정시키고 환율을 좀 고정시켜서 그런 리스크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막 자기들이 직접 그런 상품을 가입하는데 네네.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려를 해요. 2008년에 이렇게 네네. 가입해라. 중소기업들 너네 환차손 입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율 파생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수출하는 회사인데 수출을 했을 경우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면은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은 네네. 돈을 많이 벌어요, 더 많이. 근데 그 반대 상황이 되면 이제 수출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환차손을 입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방어를 해주는 금융 상품을 가입한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과잉 상품을 가입했는데 이것도 키코 상품, 즉 낙인 나가웃. 예, 즉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상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옵션 상품이에요. 이것도 옵션 상품이고 1S 상품인데 이거를 딱 설정을 해놨어요. 환율로. 근데 이게 갑자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죠. 네. 근데 금융 오기 직전에 이미 그때 당시 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이제 막 장관 되셔가지고 이분이 멋있게 한번 얘기했어요. 원화가 지금 너무 강하다. 네네. 원화가 약세가 필요하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주식 격언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마라. 예,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환율이 급등하겠죠. 원화가 네네. 약세가 됐겠죠.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투펀치 연속으로 맞더니 갑자기 원화가 대폭락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무한대 손실, 아까 그 무한대 손실 똑같아요. 그렇게 무한대 손실이 가요. 그러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무너졌겠네요. 흑자를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받는데 영업 외 손실로 파산을 해요. 다. 예, 다 파산을 하고 네. 수많은 기업들이 흑자 도산을 하는데 이때 외국계에서 많이 인수해 가죠. 막 그러면서 뭐 감사합니다 땡큐는 아니겠지만 네네. 그러면서 알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다 파산하면 그걸 외국계 기업들이 다 인수하고 그런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누군가 수익을 봤을 거예요. 네네. 이게 옵션 상품이 파생 상품은 상대방 카운터파티가 무조건 있거든요. 그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대부분이 외국계 예, 투자은행 은행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SC 스탠다드 차터드 그룹이 많이 판매했는데 네네. SC 그룹 그리고 바로 회장님이 우리나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디를 맨 처음 갔는지 제가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할 텐데요. 일단은 뭐 그런 상태였어요. 또 강만수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간을 더 거꾸로 가면 97년에 가면 이분이 IMF 때 차관이셨어요. 네. 예, 이분이 주도하에 예, 원화 방어하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때 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승승장구하십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산업은행 지주 회장님이 되세요. 예, 근데 그분 결국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예, 가셨죠. 결국은 그런 분이에요. 결국 그런 분인데 네. 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재조사 중이고 불안전 네. 판매 등 아직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